그게 크게 그 지금 두 달 동안에 내준 거 있죠. 거기서 70%. 예, 거기서 70%고 나머지 30%는 어쨌든 강의한댔어. 그러니까 이제 그 70%니까 다음 주 아침이나 뭐 그 전날이나 이렇게 한 번만 복습을 하고 좀 와도 훨씬 낫죠. 그럼 테스트가 되죠. 이제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거. 네. 많이 봐야 많이 합격해요. 그건 이제 철칙이죠. 자, 이제 그 많이 보라고 한 번이라도 눈에 떠 익으라고 십자를 여기다가 꺼준 이유가 지우지 말란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안 그러면 머릿속에 그리기가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원시적 전부 불능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쪽 위험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담보 책임하고 해제는 너무 어렵고 너무 양이 많고 또 문제도 조금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문서는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1월달 가야 하는 거고 1, 2월달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자, 위험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후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 그거 하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이제 주택은 불타서 사라졌죠. 그런데 주택은 불타서 사라졌는데 갑의 잘못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갑을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천재지변으로 불난 것을 갑을 비난할 수 없죠. 그럼 남아있는 돈 문제가 있죠. 그럼 이 매매 대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을 못 받게 생겼는데 돈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고민할 수 있나요? 그게 위험 부담이다. 그럼 이제 후발적 불능 중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을 때 그 위험 부담에 관해서 내용이 딱 대한민국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있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37조에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538조에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페이지에 가면 자 200페이지 최고 위에 위험 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돼서 소멸한 경우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자, 큰 글자 2번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537조. 자, 큰 글자 3번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538조 이렇게 돼 있나요? 요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잖아요. 계약 해제나 담보 책임은 이런 내용의 10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도 똑같이 문제는 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양가 있는 거죠. 왜? 작게 보고 제대로 이해되면 한 문제니까. 뭐 많이 보는 것보다 작게 보는 게 좋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자,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하고 4월 1일 날 소 한 마리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하고서는 5월 달에 주기로 약속할 수 있죠. 그리고 5월 1일 날 소를 주기로 했으니까 갑이 소를 몰고 이제 다리를 건너다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 수 있죠. 물이 확 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갑이면 다리 건너고 있는데 물이 넘어왔죠. 소 잡고 뛸래요? 소 놓고 뛸래요? 예? 놓고 뛰어야지. 지금 물이 넘어온다는데 소를 잡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당연히 소 놓고 뛰어야 되겠죠. 그럼 나는 결국 을한테 가면 을이 뭐라고 할까요? 소는 야 소가 올라올 적에 소는 안 오고 왜 니 몸아? 그럼 갑이 말도 하지 마라 지금 죽다 살아났대. 자, 계약할 때 소 있었다 없었다? 지금 소 있나요 없나요? 어쨌든 불능인가요? 소를 주는 건 불가능해졌죠. 불능만 머릿속에 딱 넣으면 십자 딱 그리라고 했죠. 계약할 때는 소 줄 수 있었나요? 지금은 없나요? 갑의 잘못 있나요 없나요?
갑의 잘못 없죠? 아니 물이 불어서 뛰었는데 갑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천재지변이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방식은 뭔지는 몰라도 위험부담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은 나왔나요? 그럼 이제 위험부담이긴 한데 갑의 잘못 있다 없다? 을의 잘못 있다 없다? 그럼 갑의 잘못도 없으면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갑의 잘못도 없으면서 동시에 을의 잘못도 없나요? 둘 다 잘못 없죠? 그럼 갑은 이제 을한테 소를 가져오지 못한 데 대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죠? 천재지변이니까. 그럼 갑은 소를 줄 의무를 면한다 안 면한다? 소는 지금 줄 수 없게 됐죠? 그럼 채무자인 갑은 물건 인도 의무를, 물건을 줘야 될 의무를 면합니까? 불능이니까. 다시는 계약했던 그렇게 생긴 소를 줄 수는 없게 됐으니까 비난받을 여지도 없으니까 소를 줄 의무를 면했죠?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만약에 소는 안 줘도 되지만 이제 줄 수도 없고 소 매매 대금을 을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면 결국 손해를 갑이 진 거다, 을이 진 거다. 갑은 소를 안 줘도 되지만 돈도 못 받게 생겼고 소는 사라져 버렸으니까 손해는 갑이 본 거죠. 그럼 위험을 갑이 따놨다, 을이 따놨다? 갑이 따놨죠. 그럼 채무자는 물건 인도 의무를 면하지만 동시에 대금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위험을 갑이 따는 겁니까?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가 갑의 위험을 따놨잖아요 지금. 그럼 둘 다 잘못이 없으면 결국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로 가네요. 자, 537조 조문 한번 볼까요? 자, 위에 200페이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면 갑도 을도 둘 다 잘못 없다는 얘기죠. 그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매매 대금 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니까 결국 대금 받을 권리 상실된 거죠. 그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건 어떨까요? 갑이 이제 소를 몰고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물이 넘실넘실하면 여러분이 좀 불안할까요? 소를 몰고 오면서 이거 넘어오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근데 와중에 을이 마중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갑이면 뭐라고 할까요? 앞에서 얼쩡거리면 비켜. 아, 비켜. 불안해 죽겠다. 좀 하자, 빨리 비켜 하는데 계속 안 비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미끄러져 가서 소를 하이킥으로 찼단 말이에요. 소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하이킥 맞았는데 하이킥으로 맞았으면 떨어졌죠. 소가 떠내려갔죠. 소 줄 수 있다 없다? 자, 불능만 떠오르면 십자거리라고 했죠. 자, 계약할 때 소 있었다 없었다? 갑의 잘못 있다 없다? 그럼 위험부담 문제 맞네요. 그런데 을의 잘못은 있나요? 그럼 갑의 잘못은 없지만 을의 잘못은 있는 거죠. 그럼 갑은 소를 줄 의무를 면한 거 맞나요? 잘못이 없으니. 그런데 을 때문에 소가 빠진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갑이면 소값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채무자는 물건 인도 의무를 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결국 을이 위험을 따놨죠. 이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자, 538조 볼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자, 문장을 잘 읽으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죠. 뒤집으면 채무자는 책임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십자를 나누는 기준은 채무자다 채권자다? 네? 채무자. 그럼 채무자의 잘못이 있나 없나 가지고 일단 결정하고 난 다음에 위험부담이라고 딱 판명이 되면 다시 이제는 위험부담 중에서도 채무자 위험인지 채권자 위험인지 다시 한 번 더 분류를 시작해야 되네요.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알았으면 3학년 1반인지 2반인지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시 분류하기 시작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로 가게 되면 결국 손은 안 주게 생겼지만 돈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위험 부담. 자, 세 번째는 갑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소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외양간이 무너졌다는 사유로 소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다시 몰고 오래. 자, 받아야 될 자가 받기를 거부하고 있나요? 그게 수령을 지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채권자가 지체하는 거예요. 우리 수령 거부한다 소리 하죠? 똑같은 거로. 그럼 갑이 다 소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러다가 다리 위에서 불어난 물에 빠졌으면 여러분이 갑이면 이 생각을 할까요? 아까 을이 받았더라면 나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안 빠질 수 하냐? 근데 안 받는 바람에 지가 안 받는 바람에 빠졌잖아. 갑이 을을 원망할 수 있겠죠? 이때는 갑이 책임져야 된다. 을이 책임져야 된다. 을이. 그럼 수령지체 중에 일터져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그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또는 수령지체 중에 일터지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로 간다는 거죠. 두 개. 둘 다 잘못 없으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는 잘못 없는데 채권자가 잘못이 있거나 수령지체 중에 일터지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바꿔놓고 보면 자, 집을 내가 주택 하나를 5억에 팔 수 있다 없다? 팔았죠. 한 달 뒤에 집 넘기기로 했죠. 이틀도 안 지났는데 집을 산 인간이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안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새로 해야 되니까 안에 구조 같은 거 좀 이렇게 줄자 가지고 몇 메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좀 재가겠대. 요즘 줄자 어떤지 아시죠? 예? 재지 않습니다. 쏩니다. 요즘 재관대 있으면 그 원신이. 요즘은 여기서 탁 쏘면요. 몇 메다 바로 나와요. 이렇게 이제 레이저 같은 거로 탁 쏘거든요. 그 중개업 해도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집 보러 갑시다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중개업소 가면 TV 탁 틀면요. 그 안에 이미 사진 찍은 거에서 동영상까지 쫙 나와. 그렇게 해줘야지 원스톱으로. 큰 돈 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중개사 합격하고 나면 제일 먼저 따야 될 게 쓸데없는 경매 이런 데 들어보지 마시고 블로그, 컴퓨터 블로그부터 동영상 촬영하는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남들하고 차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뢰인도 들어오면 대접받는 느낌도 날잖아요.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거하고 딱 보여주는 거하고 그 가볼까요 하면서 발품 파는 것보다 낫잖아요. 왜 중개업을 남자보다 여자가 편할까요? 남자가 문 안 열어준다고 위험했어. 여자가 문을 잘 열어주잖아요. 근데 남자도 이제 미리 찍어 놓으면 갈 필요 없잖아요. 그 방 궁금하다고 하면 보여주면 되지 뭐 쫙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요즘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시설 한번 해본다고 들어와서 집 좀 구경하자고 하면 보여주나요? 팔았으니까 보여주겠죠. 그런데 줄자 가지고 재는 폼이 너무 이상하다면 왜? 입에 담배 물고 재거든. 불안한데 담배불 떨어져서 집에 불날 수 있다 없다? 불날 수 있죠. 주택 주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넣으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뭐가 와야 됩니까? 진짜. 계약할 때는 집 줄 수 있었나요? 원시적으로는 생각할 이유가 없고 갑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을의 잘못은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집 팔았는데 내가 집 넘기기도 전에 지가 와서 불냈죠. 그럼 나는 집을 못 주게 생겼어도 집값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로. 근데 내 잘못도 아니지만 어쨌든 산불이 옮겨 붙어서 집이 불나면 나는 집을 줄 수 없죠. 그래도 집값은 못 받잖아요. 그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로.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기본 상식을 법률 용어로 옮겨놨을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딱 두 개는 여기는 공통입니까? 어찌됐든 갑의 잘못은 없으니까 갑은 물건줄 의무를 면했죠. 단 돈 받을 수 있나 없나는 싸움 한다 안 한다?
자, 갑은 소를 주기로 했고 을은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갑은 물건 주기로 했고 을은 물건 주면 대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갑이 주면 을은 반대급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위험은 소입니까 돈입니까?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험은 소를 말하는 거였다, 돈을 말하는 거였다? 네? 자, 위험은 다가오는 겁니까? 지나간 겁니까? 위험은 다가오는 게 위험이지 지나간 게 위험이 아니죠? 소는 떠내려갔다 안 떠내려갔다? 지나갔다고. 고통이라고 이제. 위험이 아니고. 그럼 이제 소는 지나갔으니까 위험이 아니고 다가오는 것은 소도 못 받게 생겼는데 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남은 거죠. 자, 우리가 하는 위험은 물건을 하는 거다, 대가를 하는 거다. 대가를 하죠. 급부를 하는 거다, 반대급부를 하는 거다. 그럼 채무자는 물건 인도 의무를 면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돈 쪽이니까 대금 받을 권리를 대가로 바꿔놔도 되나요? 같은 말이잖아요. 자, 급부가 와야 된다, 반대급부가 와야 된다. 그럼 대금 받을 권리 상실한다는 말이나 대가를 받을 권리 상실한다는 말이나 반대급부 청구권 상실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돼야 되죠. 자, 200페이지 다시 한번 봐요. 위에.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서 소멸한 경우에 그럼 갑의 잘못 없이 주택이 불타고 소가 떠내려가서 못 주게 생긴 경우에 갑이 돈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반대급부 청구권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다. 그 반대급부 청구권 올 자리에 급부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건이 오면 된다 안 된다? 그 글자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고 1년 동안 노력했어. 지금은 제가 보여주니까 보이지만 저게 갑자기 공중에 올라와서 글자가 딱 써졌을 때 저기는 급부가 올 자리가 아닌데 반대급부 올 자리인데 왜 급부가 와 있지? 틀렸잖아 이 문장. 여러분이 스스로 알 때까지. 자, 우리가 하는 위험은 이쪽이죠. 그래서 돈 받을 수 있나 없나의 문제지 소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위험은 항상 다가오는 쪽 위험입니다. 조스 봤죠? 옛날에. 이렇게 오잖아요. 딱 요만큼 오죠. 꼬리만 딱 왔어. 빵빵빵빵빵 하죠. 겁난다 안 겁난다? 막상 떠오르면 겁도 안 나. 올 때까지 겁나지. 와가지고 다리를 무느냐 물지 않느냐 그거 쳐다볼 때가 겁이 나지 와서 깨물면 겁도 안 나. 산길을 걸어가다가 사람 만날 때 겁날까요? 귀신 만날 때 겁날까요? 사람 만날 때 겁나. 귀신 만나면 겁도 안 나. 쓰러지고 없어버렸어. 벌써 기절하고 없죠? 겁도 안 나. 사람 만나면 기절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귀신 만나면 기절하고 일어나면 돼. 다시 지금 무슨 일이 있었지 일어나면 돼. 사람 만나고 기절하면 일어난다고 해결되래. 일어나면 잘못하면 참치잡이에 와 있다고 납치됐어.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지. 산길 혼자 등산 가다가 앞에서 사람 하나 탁 걸어오면 심장이 툭 내려앉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 여동생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자는 좀 그렇다 하더라고. 남자는 심장이 내려앉는 게 아니고 심장이 내려앉죠. 반가웠어. 여자는 조금 다르더라고. 그래서 괜히 말 걸잖아요. 보통 그렇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걸고 받아주면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 위안이라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자, 이 위험 부담은 항상 요 논점 두 개. 채무자 위험이냐, 채권자 위험이냐. 그럼 아까 이제 이렇게 보자. 요걸 그대로 이제 몰면 4월 1일 날 중고자동차 사고 팔았죠. 그런데 4월 5일 날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자동차 불탔죠. 자,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럼 1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나오고, 자, 2번에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나오고, 3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해결한다 나오고, 4번에 갑은 대금 못 받는다 나오고,
갑은 그래도 대금 받는다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보자는 거. 자동차 불탔으면 불능입니까? 십자 딱 꺼놓고. 계약할 때는 차 있었나요? 갑의 잘못 있나요? 갑이 불낸 게 아니니까. 위치 이제 위험부담 잡았나요? 위험부담 중에서도 갑의 잘못도 없지만 이 자동차 불타는데 을의 잘못도 있다 없다? 그럼 둘 다 잘못 없죠? 자, 이제 우리는 채무자 위험부담으로 보낸다, 채권자 위험으로 보낸다.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보내면 갑은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의무를 면했지만 중고자동차 매매 대금 받을 권리도 상실했다 나오나요? 그럼 돈 받을 수 없나요? 결론 내놨죠? 그 결론을 미리 머릿속에서 내고 답 찾으러 가는 것. 그거예요. 이런 정도는 결론을 미리 내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답을 머릿속에서 그려놓고 그거 만나러 가는 거. 빨리 만나면 빨리 나오고 답이 뒤에 있으면 늦게 나오고 그 차이. 자, 해지할 수 있다. 딱 보자마자 304호 방잡아 놨는데 303호 이야기가 왜 나와? 302호 이야기는 왜 나와? 301호 이야기는 왜 나와? 돈 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찾겠나요? 이 문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왜? 종합 문제잖아요. 부분을 시험 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부분을 시험에 낸 게 아니고 전체 계약법을 낸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은 쉽게 풀어야 돼. 왜? 우리는 주소 찾는 공부를 먼저 하거든. 우리 아직 해제 배운 적도 없잖아요. 담보책임 배운 적도 없잖아요. 근데 답을 찾잖아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주소만 갖고 찾는 겁니다. 주소 공부하는 게 모든 공부의 70%. 건축법 공부하면서 도시개발법 떠올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게 건축법에 있는 건지 도시개발법에 있는 건지 알고 봐야 풀린단 말이에요. 그 주소 판단하는 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4월 1일 날 소 한 마리를 사고 팔았는데 5월 달에 주기로 약속했죠. 자, 그런데 그날 아침에 계약했는데 그날 오후에 다시 나타난 을이 블로그에 사진 올린다고 소 앞에서 사진 한번 찍겠대. 좀 안내해 달래. 안내해 줄 수 있을까요? 안내해 줬더만 소 앞에서 담배 물고 찍더라고. 결국 담배 떨어져서 소가 불타버렸습니다. 자, 소 줄 수 있다 없다? 그럼 우리는 불능 꺼야 되네요. 자, 당일날 아침에 계약할 때는 소를 줄 수 있었나요? 그럼 원시적은 아니고. 갑의 잘못 있나요? 을의 잘못 있나요? 자, 이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갑은 소를 줄 의무를 면했지만 소 매매 대금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500을 물려줬습니다. 물려줬죠? 우리 집에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물려주는 건 맞나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찾아가서 소를 불내지 않았더라면 그럼 갑이 5월 달에 내한테 소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때 지한테 500을 줄 거 아니야? 그럼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소가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달 다이어트하고 사란 말이에요. 밥값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밥값 20만 원이 들어가면 갑은 내한테 소를 팔아서 남기는 수익이 48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손에 지금 얼마 들었나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됐을 때보다 손에 돈을 더 쥐고 앉아있지? 나 그 20만 원은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소를 줄 채무를 면함으로써 들어가야 될 밥값이 들어가지 않는 이득도 누린 겁니까? 그 이득만큼은 상환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지금 오늘 3번 하고 있죠. 폭행으로 1번, 그 주택으로 1번, 지금 이거로 서로 1번, 3번 했죠. 가장 정상적으로 됐을 때보다 더 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원상회복. 수익 주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이게 480이 돼야 된다. 자,
조문 보죠. 200페이지에. 자, 538조 밑에 조문 보시면 2항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있죠. 요게 이제 보면 소로 바꿔놓고 보면 소를 줄 채무를 갑이 면함으로써 들어가야 될 밥값이 들어가지 않는 이득도 누린 거죠. 그 이득은 상환하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480 이상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이게 실손해란 말이에요. 실제 일어난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서 손해는 1억을 받는데 100억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징벌이니까. 그래서 담배 소송 같은 거 미국에서 하면 1억 달러, 10억 달러짜리 소송한단 말이에요. 회사가 망해. 미국은 절대로 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미국은 져본 적이 없어요. 미국 본토가 폭격 맞은 적이 없어. 9.11 한번 그 폭격도 아니죠. 미국이 망하면 소송으로 망합니다. 미국이 망하면 아마 변호사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전쟁 갖고는 절대 안 망해요.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미국은 본토가 폭격 맞은 적이 없죠. 그건 미국으로 바로 직격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다 없다? 북한만이 갖고 있잖아요. 북한만이 12,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본토를 전쟁 나면 바로 때릴 수 있죠. 전쟁은 지겠지. 그런데 미국인도 다치잖아요. 근데 이 12,000 날아가는 이 북한산 미사일이 명중률이 15%밖에 안 돼.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전쟁을 못합니다. 명중률이 15%면요 국방성을 보고 미사일을 때렸는데 그게 어디 떨어진다? 미식 축구장에도 떨어지죠. 그럼 미국이 야 아무리 전쟁이지만 민간인들을 향해서 폭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몰라, 우리 15%밖에 안 된다고. 이게 명중률이 15%밖에 안 되죠. 북한이 절대로 미국이 전쟁 못합니다. 저거 명중률 높이기 전까지는. 그만큼 북한은 우리하고 전쟁할까요? 우리하고도 전쟁 안 해. 왜? 같은 동포라서가 아니고 방위, 옛날에 보충병 출근하죠. 군인인데 출근하죠. 저 도시락에 뭐 들은지를 몰라. 그래서 쟤들은 뭐야 저? 그래서 함부로 북한하고 전쟁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현대사에서는.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중국은 우리한테 물건 팔아야 되고 사야 되죠.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면 전쟁 안 합니다. 북한은 중국 없으면 전쟁 못 해요. 중국에서 석유를 딱 끊으면요 북한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탱크고 뭐고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괌 사건이에요. 괌에 칼기 떨어진 적 있죠. 거기서 민법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 두 개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 인천에 살고 있는 한 분이 1200억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외손자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다 죽고 사위 하나 살았어. 사위. 예? 사위 하나 살아남았거든. 사위가 의사인데 같이 가려고 하다가 응급수술이 잡혀서 수술하고 내일 출발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친손자 외손자 다 죽어버렸는데 이 1200억의 유산을 사위가 물려받느냐 죽은 사람의 동생이 가져가느냐, 이게 쟁점이 된 거예요. 예, 이거 갖고 소송을 신나게 했죠. 자 보죠. 갑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이게 사위가 여기 있겠죠. 그럼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으면 딸이 일단 상속받는다 안 받는다? 딸이 상속받죠. 상속받고 3분 있다 죽었죠. 그럼 이 상속재산은 사위한테 다가. 그렇잖아요. 남편 배우자 죽으면 배우자한테 가잖아요. 자, 딸이 먼저 죽으면 딸의 재산은 사위한테 가겠죠. 남편이니까.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죠.
그럼 딸이 죽고 나서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제 딸이 죽으면 이 갑하고 사이 관계는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 후에 아버지가 죽었죠. 남이라 남. 지금 딸 재산이 문제된 게 아니잖아요. 못 봤죠?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몰라. 과하면서 빵 해서 터졌는데 누가 먼저 죽은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서 소송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잡한데 안에 대습상속인이 뭐니 해서 복잡한데 우리가 법리적으로 볼 때는 사위가 이겨. 그래도 사위가 이기는데 동생이 소송했죠. 1심, 2심까지 사위가 이겼단 말이에요. 대법원 가기 직전에 화해를 했어. 그래서 4분의 1인가 3분의 1은 주고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200억인가 300억은 동생 주기로 하고 사위가 나머지 다 가져가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났습니다. 대법원 가서 결론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났다. 자, 누가 땡 잡았을까요? 아니요, 동생 변호사. 동생은 못 받는다고 생각했겠죠. 변호사가 가져해서 갔죠. 어쨌든 억지 써서 300억 받아냈죠. 저 변호사 처음에 0%짜리 소송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했을 때 착수금만 받았을까요? 성공 사례금 보수했을까요? 10%는 얼마입니까? 평생 물을 꺼놨잖아요. 그냥. 동생 변호사는 평생 물을 꺼놨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착수금 얼마 받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사위 변호사는 뭐 얼마 못 받아. 왜? 다 이긴다고 했거든. 다 이긴다고 하는 소송이니까 얼마 못 받지만 질소송을 어쨌든 해서 일부를 이겨놨으니까 엄청나게 받아내는 거지. 이런 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때 A라는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살아남았는데 화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송을 하겠죠. 자기 돈 받기 위해서. 칼기니까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죠. 사고 난 곳이 괌이죠. 그럼 미국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장소가 미국령이니까. 한국에서 소송했으면 화상을 입었어도 얼마 못 받아. 한 5억에서 10억 받으면 많이 받아. 그런데 미국에서 소송해서 180억을 받았다. 왜? 죽을 때보다 살 때가 더 받습니다. 죽으면 벌 수는 있었겠지. 살아있었더라면. 그런데 쓰면서 번다, 안 쓰면서 번다. 쓰면서 벌어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그만큼 또 뺀다 안 뺀다. 아까 차비하고 밥 먹으면서 벌어야 될 걸 병원에 있으면 그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벌지는 모르지만 옷 사 입고 밥 사 먹고 벌어야 될 걸 그 돈이 안 들어가니까 빼겠죠. 현재 가치 할인하죠. 그거 얼마 안 돼. 근데 살아남았죠. 제 등급만 받았죠. 어차피 장애 등급 1등급 받으면 노동은 못하죠. 근데 살아는 있죠. 훨씬 액수가 커. 죽을 때보다 살 때가 큽니다. 원래 소송은.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요. 그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죽는 게 편해. 피해자가 죽으면 깨끗해. 살아남았을 때가 훨씬 골치 아픈 거예요. 교통사고. 그래서 어떤 진짜 지독한 기사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꿈틀거리면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가서 한번 더 밀어본다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런 놈도 있어. 살아있으면 더 돈이 들어가니까. 배상이 크고 인간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0억을 받았어요. 왜? 평생 수술해야 되거든. 전신 화상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소송을 한. 그래서 180억 받아냈는데 180억 받아내고 나서 LA에서 있다가 미국에 나오고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죽었어. 그 자기 저택에서 연못에서 또 올랐죠. 자살로 판명 났는데 자살이 아닌 것 같죠. 타살 같아.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자살. 그래서 자살로 났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서 하나 보고 자살로 가는데 유서에서 남긴 필체가 너무 필체가 또렷하단 말이에요. 죽을 정신으로 쓴 사람이 저렇게 담담하게 적을 수 있을까?
이제 심리학자가 사후에 이야기하기를 죽은 사람 아무래도 떨리지 않았을까? 죽을 생각으로 유서를 쓰면. 그런데 필체에서 너무 담담하게 적어서 오히려 더 이상한. 필체는 맞는데. 그 미국인은 전신화상 있기 전에 사귄 게 아니고 전신화상을 보고 결혼했거든요. 과연 그게 정말 애정이 있는 결혼이었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살 이렇게. 지금 카알기 땅콩 사건 있죠? 한국에서 합니까? 미국에서 합니까? 왜 미국에서 할까요? 그거잖아요. 580억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 사무장이 580억 소송하고 있죠?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580억이라 한국에서 했으면 5억도 안 받아줘 저거.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모욕당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하니까 580억. 물론 1심에서는 깨졌지만. 자, 그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성추행 같은 거 일어나면 처벌받죠. 그런데 성추행으로 민사로 들어가면 얼마나 받을까요? 한 300? 한 500? 이런 거죠. 미국에서 성추행 사건 일어나니까 얼마 받았나요? 회사 하나 상대로. 그 비서가 성추행으로 해서 그 회사 대표이사를 고발해가지고 소송을 받았는데 120억 받아낸 거 아시죠? 그 한국 댓글에 더 웃기게 달렸어. 저 정도면 당할만 하다 야 하면서. 그게 미국이라. 미국 소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혹시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조난 당할 수 있나요? 우리 앞길을 알 수 없으니, 앞날을 알 수 없으니 조난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조난 당한 곳은 공해상이잖아요. 배는 한국 배고. 근데 여기서 2km만 헤엄쳐가면 미국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된다? 2km 가서 남아있는 가족이 제대로 좀 소송하게. 어차피 죽을 거 재수없는 살기고 열심히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소송 어디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위험부담. 그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 돼야 된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 뽑아놓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이지만 채무자가 잘못 없을 수 있고 잘못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따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나누어 가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시행 항변권. 자, 199페이지 가시면 동시행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상대방의 반대급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행 거절권을 말한다. 사과 안 주면 돈 안 준다죠. 결론은 잔금 안 주면 주택 못 준다죠. 그 소리를 그렇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원래. 그 말이 당신이 안 주면 나도 못 준다. 자, 우리 계약의 종류,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렇게 배운 적 있나요? 그거 배울 때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동시행 항변권이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일 때 나온다 했죠. 상식이잖아. 자, 갑도 의무를 지고 을도 의무를 져야 당신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의무를 이행하냐. 니도 해야 나도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동시에 받자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한쪽만 의무를 지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주야 나도 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적어도 동시행 항변권이 되려면 쌍무라야 됩니까? 편무라야 됩니까? 계약할 때 나옵니까? 주고받을 때 나옵니까? 마지막 주고받을 때 나오죠. 마지막 주고받을 때 당신이 안 주면 나도 못 주겠다고 말하는 밀접한 관련성. 당신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동시에 주고받자고 말하는. 자, 그럼 이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연성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걸 풀어주면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있는 계약이죠. 그럼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있는 계약을 했을 때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걸 근거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기능 됩니까? 그렇게 적으면 돼. 저 풀면 된다고요. 자, 주관식을 교수님한테 작성한다면 이걸 문장을 두 줄, 세 줄로 푸는 걸 좋아할까요? 한 줄로 쓰는 걸 좋아할까요? 한 줄로. 압축하는 걸 좋아한다고. 항상 그 법은 압축이거든요. 그래서 압축이 생명이라서 압축을 해줘야 되는데 주관식 쓸 때 압축을 안 하고 길게 적으면요. 알짱 채운다 소리밖에 안 해. 왜 한마디로 할 걸 100마디 하느냐는 거예요. 항상 압축하는 거. 대신에 압축하면 어렵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애들 혹시 아직 대학 갈 때 논술 하나요? 논술 합니까? 하는 대학도 있고 안 하는 대학도 있나요? 논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기 딴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점수 안 노는 경우 많죠. 그 논리적 비약이 있을 때나 글을 주절주절 썼을 때 하나의 결론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장황하게 썼을 때 자, 논술을 읽어주는 사람은 내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교수입니다. 그럼 짧게 써도 다 알아들어. 짧게 써도 알아듣는데 간단하게 짧게 적어주면 될 거를 주절주절 왜냐하면요.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쓰면요. 점수 안 나온다고. 문장 끊어줘야 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연설 폼이 그거잖아요. 다 알아듣잖아. 우리 아는 사람 왜 그것이 그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것이 끝맺음이 안 나. 끝맺음이 계속 중간에 달고 있어. 그것이 지시어가 너무 많거든. 이것이 그것이 이것이 저걸 말하는 건지 저걸 말하는 건지 뭐. 그 옛날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가 뭐 그 시기 하죠. 중간에 그 시기 들어오는 그 시기가 뭔지 뭐. 그래서 압축해서 쓰는 것 문장은. 그래서 처음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그 로마법 격언을 앞에 딱 항상 그분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로마법 격언을 한 개씩 딱 적어줘요. 1년 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많이 적었겠죠. 아, 그거 써먹어야 되는데 기억이 나야 이제. 거기 보면 글을 쓴다는 것은 여자의 스커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의 스커트와 같이 글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의 스커트는 너무 길어서 아무도 안 쳐다볼 만큼 길어서 안 돼. 너무 짧아서 신비감을 상실할 정도로 짧으면 안 돼. 딱 보일 듯 말 듯 해. 글도 마찬가지야.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안 돼. 그렇게 하는. 라틴어로 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문장이 기억이 나요. 참고로 저는 5개 국어는 합니다. 물론 말은 못해. 쓴다. 읽을 줄 아는. 읽을 줄 아는. 사업시험 하면 보통 3개 국어는 예사로 해요. 왜? 오래 하면. 어차피 외국어 시험 쳐야 되는데 올해는 영어로 시험 쳐서 1차 됐죠. 내년에 올해 2차 떨어지고 내년에 2차 떨어지면 다시 1차 해야 되죠. 그럼 이제 2달 만에 1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표 나고 2달 만에 1차 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 볼 것도 많은데 의학은 1년 6개월 동안 손을 놨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본다고 후배들한테 야 작년에 영어 어렵게 나왔냐 쉽게 나왔냐? 쉽게 나왔는데요. 그럼 올해 어렵게 나올 차례네. 그럼 영어 안 할래? 자 작년에 1어 쉽게 나왔냐? 1어 어려운데요. 올해 쉽겠네. 1어 2달 만에 1어 죽으라고 해서 1차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2차 똑 떨어지면 또 의학해야 되죠. 작년에 1어 어떻게 나왔냐? 쉽게 나왔는데 올해 어렵겠네. 스페인은 어떻게 나왔냐? 스페인은 작년에 무지무지 어려운데요. 올해 쉽겠네. 스페인은. 그래서 영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읽기만 해. 말을 한마디도 못해. 호텔 가서 그 리조트 가서 와이프하고 놀러 가서 잠시 나갔다가 먼저 뭘 낳고 와서 방키를 프론트에 맡겨 갔다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 리조트 2220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투투투5 하거나 투투투0 해야 될 거를 처음 가서 투투투0 하고 앉아 있었다. 투투투0 그 앞에서 못 알아듣잖아요. 투투투0 투투투0
와이프가 하도 안 오니까 뒤에 왔다가 하는 걸 보고 5개국 하는 사람이 지금 뭐 완전 빗길 하던 거 투투투 지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영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짧게 적어줘야 돼요. 언어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스페인어입니다. 그 남미 사람들 말 빠르죠. 말 엄청 빠르죠. 언어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언어가 쉬우니까 말이 빠른 거예요. 저 더운 지방 사람들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아이하고 Q가. 근데 말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은 그 언어가 쉬운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어 많습니다. 그 지금 이제 다 돼가네. 영어 노래 있죠. 펠리스 라비다. 펠리스 라비다 노래 있죠. 크리스마스 행복한 날이다. 펠리스 행복. 여성 정관사 비다 날. 여기 영어에 되어 있잖아요. 자, 엘니뇨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자, 어린아이잖아요. 남성 정관사. 남성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는 변덕이 심하나요, 안 심하나요? 그래서 변덕이 심한 날씨를 엘니뇨 현상 이렇게 본다. 이 남성 정관사하고 여성 정관사가 라거든요. 그 라니냐. 라니냐 현상 있죠? 역시 변덕이 심한 여자아이.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대문자로 이렇게 딱 써버리면 아기 예수가 됩니다. 대문자로 쓰면 아기 예수님 이렇게 딱 된다. 그럼 이런 거 많아. 우리 알고 있는 스페인어가 보기보다 상식이 많아요. 이 누군지 아나요? 그 카사노바죠. 스페인어로 이게 까사가요. 카사블랑카 알죠? 영화. 집이거든요. 집. 블랑카가 하얀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까사가 집이거든요. 노가 영어의 내부잖아요. 바가 영어의 고동사거든요. 결코 집에 가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게 까사노바. 하나만 더 하죠. 베사메 무초잖아요. 노래. 노래 있죠. 베사메 무초. 베사르가 영어의 키스하다는 노래잖아요. 미가 영어에도 미가 있죠. 이 마초가 영어에 멋지잖아요. 나에게 키스를 많이 해주세요. 그게 베사메 무초라. 뭔 뜻인지도 모르고 불러. 여성이 남성한테 베사메 무초 부르면요, 이게 난리 나는 곡입니다. 원래 나에게 키스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알아듣고 그냥 듣고 있는 거지.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노래. 예? 큰 소리. 베사메 무초가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그 좀 멋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나쁜 사람이 멋쟁이가 많아요. 자, 동시행항변권은 쌍모계약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 나오죠. 자, 이거 영원히 주장하는 거다, 일시적으로 주장하는 거다. 예? 사과 안 주면 돈 안 준다죠. 사과 주면 돈 준답니까? 그럼 나는 사과 주기 전까지 돈 주는 게 연기되어 있는 거지 영원히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동시행항변권의 성질은 일시적, 연기적 항변권일까요? 영구적 항변권일까요? 일시적. 연기되어 있는 거지 영원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주기 전까지 돈 주는 게 연기되어 있다는 거지 영원히 못 주겠다 소리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한 번 항변하면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1월, 12월을 제하고는 안 해줍니다. 이건 인문 쓰니까 해주지. 알아두고 가세요. 상속의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한 번 한정승인 신고하면 평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이 10억의 재산을 남겼는데 사망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20억을 갖고 있다가 상속을 받으면
이제 30억의 재산이 됐나요? 상속을 받을 때는 권리만 받나요? 채무도 받나요? 그럼 갑한테 혹시 30억 받을 수 있는 빚쟁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채무도 승계했죠. 거지 됐죠. 이런 게 예상된다면 아버지가 빚도 있고 재산도 있단 말이에요. 채무가 초과될 수 있죠. 여러분 뭐합니까? 상속 포기한다는 소리가 입에서 바로 탁 나오죠. 포기하면 이걸 안 받는 대신에 이 빚도 안 갚아도 되죠. 근데 이제 포기할 정신이 있으면 한정 승인하란 말이에요. 상속을 승인할게. 단 내가 받은 만큼만. 그럼 10억 받았죠. 그럼 30억의 빚쟁이가 와도 10억만 내놓으면 돼. 나는 내가 받은 만큼만 승인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나 한정 승인하는 거나 책임지는 것은 같다 안 같다. 상속을 포기해도 어차피 나는 내 재산 지키는 거고 한정 승인해도 내 재산은 지켜지죠. 그럼 한정 승인이나 포기나 결론이 같죠.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 왜? 포기한다는 말하면 끝나는 거죠. 한정 승인할 때는 재산을 받은 걸 이런 걸 받았다. 나는. 근데 빚쟁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만큼 받았으니까 와서 이거는 줄 수 있다. 라고 재산 명시해서 목록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포기한다는 거 말할 때보다 비용이 든다 안 든다. 그리고 상속 한정 승인 신청하러 가려면 아무래도 법무사 사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죠. 돈 100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이 10억짜리가 임야라고 생각해봐요. 밭이라고 생각해봐. 지금은 10억인데 3개월 뒤에 개발 호재가 뜨면 50억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상속을 포기하면 50억으로 뛰었건 500억으로 뛰었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포기했으니까 나는. 근데 상속을 한정 승인했을 때는 어쨌든 승인했나요? 50억으로 뛰었죠. 그럼 빚 30억 갚았죠. 20억 남았잖아요. 그럼 책임질 때는 똑같은데 내가 왜 포기를 할까요? 한정 승인 해놓지. 한정 승인이 상속의 포기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100만 원 비용 정도 들이면 끝나는 거니까. 이런 걸 왜 안 했을까요? 포기는 그렇게 쉽게 입에서 나오는데 한정 승인이라는 건 왜 안 했을까요? 몰라서 하지, 몰랐어. 또 남겨준 게 있어야 생각을 해보지. 없었으면 못하고 몰랐으면 못하고. 땅 같은 거는 언제 가격이 뛸지 모르잖아요. 시골에 할아버지, 시골에 아버님 계시면은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다고 농협에 빚도 좀 있고 남겨놓은 밭대기도 있죠. 뭐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한정 승인이 좋단 말이에요. 포기보다는 한정 승인이 나아요. 훨씬.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시행 항변권 열심히 공부하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을까요? 한 문제 맞추겠죠? 한 문제 맞춘다고 인생에 뭐가 달라질까요? 어차피 절대평가했어. 그런데 한정 승인은 알아놓으면 1년 학원비가 빠질지 5년 학원비가 빠질지 모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도움되는 거지. 시험이야 이게 안 오겠지만. 근데 한정 승인 신고를 법원에 가서 해놓으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좀 쉬었다가 동시행 더 보러 갑니다.